AI 시대를 넘어 AGI 시대. 돌봄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에 들어간 일본은 이미 화이트박스 AI를 도입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AI는 쉽게 말해 AI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AI, 즉 설명 가능한 AI입니다. 초개인화 돌봄, 시스템화 돌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한 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쌓인 데이터를 다시 돌봄 설계에 활용하고 그 결과가 또다시 데이터로 쌓이는 구조, 즉 에코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 돌봄은 더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돌봄은 어떨까요? 지금의 돌봄은 여전히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의존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데이터보다 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지스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작된 회사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박스 AI처럼 누가 가더라도 일정한 돌봄 품질이 나오고 설계된 돌봄이 가능한 구조. 돌봄을 힘든 노동에서 설계 가능한 시스템, 확장 가능한 산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AGI의 핵심은 더 똑똑한 AI가 아닙니다. AG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돌봄은 더 시스템화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돌봄 표준을 만들고 돌봄의 AGI를 선도합니다. 에이지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에이지스 이선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화면을 보고 설명드릴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앉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도는 계속 변하고, 또 경쟁은 심화되고, 아마도 우리 센터장님들이 느끼시는 피로와 실망감이 많이 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뛰는 마음으로, 기운내시길 바라면서 처음 시작할 때 동기부여 영상을 먼저 좀 넣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장기요양 실무 카페에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아마 바로 이제 공단에서 수급자를 통합센터로 옮기는 것을 권유하거나 혹은 종용하는 일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이를 본 센터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월 달에 통합제가는 시대의 흐름이고 안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규 수급자를 통합재가센터에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통합재가센터로 옮길 수 있겠구나, 옮기도록 종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이제 시니어 시장은 그 복지 내지는 봉사 차원에서요, 좀 거대한 비즈니스로 좀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점점 더 복합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은 필수이고요.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차별화할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도대체 왜 공단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시장 혹은 시니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글로벌 국가들의 노인복지 제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에이지드 케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요, LTC, 즉 롱텀 케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국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에이지드 케어라는 말이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호주나 영국에서는요, 아예 LTC 대신에 에이지드 케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표를 보시면 롱텀 케어는요,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 즉 이제 장기간 돌봄이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장기간 돌봄 서비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이지드 케어는 뭘까요? 바로 고령층 복지에 집중하는 돌봄이나 지원 생태계를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거야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호주에서는요, 너시홈, 즉 요양원이라는 말 대신요, 에이지드 케어 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는 그 요양원들도 혹은 이제 요양 관련한 복지시설들도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수용시설 느낌이 아니고 홈케어, 주거, 라이프 스타일을 포함한 생활 공간이자 지원 공간으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요,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인구의 많은 비중이 노인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제 복지국가로서 어떤 정책을 만들 거야,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영국에서는 국제보건서비스 예산, 즉 NHS 중에서 상당 부분이 노인 돌봄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복지 예산의 블랙홀은 노인 돌봄이다 라는 얘기가 가디언지나 BBC에 실리기도 했었고요. OECD에서도 유럽 선진국들의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 노인과 관련한 연금이나 돌봄 비율이 50%를 상회한다는 통계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술 더 떠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실상 고령자 보장제도가 되었다라는 사설이 일본 니케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고요. 다시 말해서 선진국들도 이제 공공지출 구조에서 노인복지 예산에 대한 이 심각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돌봄은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복지의 개념에서 민간 서비스와 지역사회가 결합된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학을 처음 배우셨을 때 아마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바로 제도의 뼈대를, 이 장기요양 제도의 뼈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OECD가 글로벌 장기요양 시장을 분류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누가 혜택을 받는가, 즉 접근성, 그리고 누가 돈을 마련하는가, 누가 돈을 내는가, 재원의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접근성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뉘죠. 일단 보편주의는요, 소득이나 자산 규모랑 상관없이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누구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이나 일본, 독일, 네덜란드가 보편주의를 선택하고 있고요. 반대로 선별주의는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랑 영국입니다. 이게 딱 들으면 감 오시죠? 네, 엄격한 자산 조사를 거쳐서요,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즉 빈곤층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요양 비용을 자부담으로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양 비용으로 인해서 파산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재원 마련 방식은 조세 기반, 그리고 건강보험 기반, 장기요양 기반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건강보험 기반, 의료 체계 내에서 요양을 포함시키는 건강보험 기반은요, 의료와 요양의 경계가 딱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료와 요양 경계가 좀 무너져서 재정 악화가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도 하고요. 오늘 살펴볼 국가들에서 채택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단 조세 기반은요, 일반 세금으로 요양과 관련된 복지 비용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금을 계속 높일 수가 없겠죠. 세금을 계속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세 기반 국가 대부분은요, 필연적으로 선별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이죠. 반대로 장기요양보험 기반은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요, 건강보험과 별도로 국민들에게 장기요양 보험료를 징수하고요, 이 징수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전용 기금을 만드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 기반보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은 보편주의를 띱니다. 한국이나 독일,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죠. 네. 그런데요, 우리나라 장기요양 인프라에는 큰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웨비나 때 우리나라는 보편적 접근성과 선별적 지원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 아마 하실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선별적인 지원 형태를 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 일단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을 한번 볼게요.
네덜란드는 무려 4.1%, 영국은 2.6%, 독일은 2.5%, 일본은 1.9%입니다. OECD 평균은 1.8%인데요. 한국은 1.3% 수준으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 즉 1000명당 입원하는 비율을 보면요. 네덜란드는 73병상, 독일은 54병상, 일본은 22병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경우에 57.3병상으로요. OECD 평균의 45.6병상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제도는 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정작 재정이나 인프라 투입은 한계가 있거나 여기서 좀 왜곡된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재원 조달, 즉 안정적인 구조의 파이프라인은 잘 설계되어 있지만 정작 파이프를 통해 잘 흘러가야 할 물, 즉 실질적인 투입 예산은 마른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우리나라는 재원 마련 인프라, 즉 파이프는 잘 갖추었지만 파이프에 흐르는 물은 극히 적은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요양 등급 받기 어려워. 또 혹은 센터는 환수 때문에 어려워라고 말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요. 환자들이 그 장기요양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몰려가는 구조적인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증의 노인들마저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는데요. 소셜 어드미션이 극심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건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 그 기금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나 일본처럼 집에서 살기, 많이 들어보셨던 에이징 인플레이스 인프라를 만들지 못하면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원을 양쪽에서 다 고갈될 거예요. 이 구조를 절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의료와 요양, 돌봄이 통합된 통합돌봄입니다. 통합돌봄이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는 이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시설급여랑 재가요양급여랑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자, 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월평균 비용을 좀 산출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방문요양이나 목욕 등에 사용된 재가급여 예산은 약 9.2조 원이고요. 요양원 등에 사용된 시설급여 예산은 6.9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한 사람이 몇 명이냐? 재가급여를 사용 중인 어르신 수는 84.8만 명. 그리고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어르신 수는 약 21.3만 명입니다. 이를 연간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재가급여는 인당 1,085만 원을, 시설급여는 약 인당 3,239만 원으로 3배 이상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죠. 정리하자면요. 시설 이용자 1명의 예산으로요. 재가급여 이용자 3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사실은 시설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10명 중에 2명만 시설에 있는데 예산은 절반 가까운 43%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 재가급여 이용자를 늘리고 시설 이용자를 낮추는 것만이 우리 그 건강보험 재정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 그 재정을 좀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보호자들은요, 재가 서비스보다 시설 서비스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방문요양 서비스만 보더라도요.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라 집에서 24시간 돌볼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24시간 나머지 시간은 간병인을 쓰거나 내가 실제로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구조니까요. 또 아프실 때마다 또 병원 또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반면에 시설은 24시간 돌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료와 돌봄도 보통 요양병원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의료와 돌봄도 한 곳에서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부가 시설 이용자를 줄이려고 그러면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통합돌봄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 혹은 이런 그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냐,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른 나라 사례들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영국입니다.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별주의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잉글랜드 기준으로요, 내 재산이 약 23,250파운드, 즉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을 초과하면요, 정부 지원은 0원,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즉 돌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요,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의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NHS에서 좀 예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산층 노인들이 돌봄으로 인해서 평생 모은 자산을 탕진하는 빈곤화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보통 사회적 돌봄은 철저히 지방정부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질이 갈리는 우편번호 로또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가 어디 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갈린다는 거죠. 네, 우편번호 로또 현상이 극심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요, 영국도 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입원이나 감염을 얼마나 줄였냐라는 의료 성과를 기반으로 돌봄에 투자하는 형태로 BCF라고 하는 그 통합 자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서비스들이 다 이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정 비용이 막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영국에서 저희가 차용해야 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바로 2024년에 발표된 케어 워크포스 패스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돌봄 인력을 그냥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계단식 승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으로 재설계를 한 그 제도입니다. 돌봄 인력은요, 전문성이나 경력,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시험 이수를 통해서요, 입문자부터 케어워커, 시니어 케어워커랑 관리자로 승진을 하게 되고요. 승진 단계에 따라서 급여도 차등화가 되고 전문성도 높아집니다. 급여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영국은 이제 풀타임 근무를 약 37.5시간 정도라고 하거든요. 37.5시간 기준으로 하면요, 평균적으로 입문자들은 우리 돈 약 316만 원에서 331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일반적인 케어워커는 약 331만 원에서 37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관리자급은요, 약 442만 원에서 607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이나 영국 동남부 지역, 거긴 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급여 외에 10에서 20% 정도 추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관리자급이 월 평균 한 630만 원 이상 정도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하면 떠오르는 돌봄 기업, 바로 세라케어라는 회사예요. 이 기업은 AI 예측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돌봄의 예방적 관리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세라케어는요, 케어워커가 방문했을 때 노인 체온, 그 다음에 기분, 식사량, 활동량 등을 이제 일상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요. 이 AI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해서 예측 경고를 띄우고, 만약에 좀 위험 요소가 좀 있다라고 하면요, 선제적으로 의사를 투입해서 입원이나 응급실로 이송되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골칫거리가 바로 이 의료비 지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이 세라케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바로 이 영국의 9단계 급여 밴드 시스템을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디지털화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세라케어는요, 자체적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케어 워커들을 이제 상위 시니어 등급으로 가거나 관리자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커리어 패스를 구조화하고요. 이를 통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 또 급여와 교육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독일인데요. 사실 우리 돌봄제도 하면 일본을 떠올리시기 쉬운데 정작 우리랑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 독일입니다. 독일은 1995년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수발보험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요, 보편적인 기반을 갖췄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기능 중심 평가, 우리 ADL 평가, 욕구사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중심 평가를 통해서 요양 등급을 매기고요. 요양 등급에 따라서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양원에 만약에 그 어르신이 입소를 하는 경우에 숙식비나 투자비라는 이 비용들이 개인이 본인 부담금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사실상 전액 보장이 아니라 부분 보장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독일의 가장 큰 특징이 가족 돌봄. 가족 돌봄인 경우에는요, 국가가 가족에게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냥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다,
혹은 이제 비공식적인 노무 서비스를요, 정당한 제도권 내 노동으로 편입을 시켰다라는 것이 독일의 특징이죠. 또 근데 가족들끼리 돌보다 보면 이제 전문성이 좀 담보되기 어렵거나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은요, 노인 수발 전문 인력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아우스빌딩, 즉 직업 교육을 이수를 한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이제 가족을 방문해서요, 돌봄 기술을 교육하고 또 이제 품질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돌봄을 지원하고 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요. 그리고 돌봄의 품질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이죠. 또 하나는요, 돌봄 서비스에도 기술 도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정작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거냐가 늘 문제가 되죠. 특히 이제 AI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독일은 DIPA, 즉 디지털 돌봄 앱 제도를요, 아예 법제화를 해서요, 이 앱 이용료 중에 일정액을 그 장기요양보험, 사회 장기요양보험에서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가 인증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덜란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얘기를 좀 드리려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비르트조르그. 그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노인 돌봄은 사실상 간호사와 요양인력들이 한 팀으로 동네를 책임지는 비르트조르그 중심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르트조르그는요, IT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과 청구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관리 조직이 없어도 스케줄이나 채용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관리자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중간 관리자가 없고 학사 출신의 간호사, 그다음 직업학교 출신의 요양인력 한 10명에서 12명이 평등한, 상하 관계가 없는 평등한 하나의 팀으로 모아서요, 그 마을 전체의 노인 돌봄을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서 간접비를 절감을 하고요, 돌봄 인력의 임금 수준을 좀 최고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장기요양은요, 국가, 건강보험, 지방정부, 즉 지자체별로요, 그 조달 책임을 좀 분산을 시켰습니다. 네덜란드는 2015년에 이 개혁을 했는데요. 중증 상시 돌봄은 국가 장기요양보험법, 그다음 병원을 연계한 방문간호는 건강보험법, 그다음 가사나 일상지원은 지방정부, 즉 지자체의 사회지원법으로 좀 쪼개놨어요. 이를 통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강력하게 유도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좀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 무자르듯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중간 단계 그레이 영역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 하는 것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특히 가사나 일상지원 서비스 이용을 좀 높이려고, 그래서 월 한 약 21.8유로로 그 가사 서비스를 좀 이용하게끔 했는데요. 이때 수요가 폭증하는 바람에 지자체 재정이 좀 흔들렸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최근에는 소득 연동 구조를 좀 회귀하려고 하는 소동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덜란드는 행정, 스케줄링, 청구를 좀 자동화를 하고 현장 인력들이 돌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잘 설계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처럼 그 돌봄 인력 팀이 상하 구조가 아니라 자율성이 보장된 평등한 팀인 비르트조르그를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혁신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일본입니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던 국가이기도 하죠. 일본은요, 2000년 개호보험을 도입을 했고요. 조세 50%, 보험료 5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에요,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30% 본인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일본은 중학교 학군 단위, 즉 30분, 도보 30분 거리 단위로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포괄 센터 내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좀 여러 가지 직종이 어르신 상담부터 예방 관리, 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통합 돌봄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케어 매니저 라는 건데요. 환자에게 돌봄이 필요해지면 가장 먼저 케어 매니저가 투입이 됩니다. 이 케어 매니저들은 직접 돌봄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방문 요양, 간호, 복지용구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케어 플랜이라는 거를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이 없으면 보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또한 이 케어 플랜은요, 내가 지금 어떤 걸 팔고 싶어, 어떤 걸 제공하고 싶어, 뭐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서 파는 구조가 아니고 어르신의 상태를 고려해서 맞춤형 플랜을 짜고요. 그 플랜에 따라 비용이랑 내용을 정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케어 매니저에 의해서 자원을 통제되도록 그렇게 구조를 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최근에 통합돌봄 얘기를 하면서 이 일본의 케어 매니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한국의 통합돌봄 성공 역시 바로 이 케어 플랜, 케어 매니저의 기능을 현장에 어떻게 이식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요, 일본 후생성에서 추진 중인 화이트박스 AI 케어 플랜입니다. 화이트 AI는요, 앞서 설명 영상에서 좀 보셨다시피요, 주 2회 목욕을 추천합니다. 같은 이제 블랙박스 AI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돌봄 데이터 1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 플랜을 적용했을 때 낙상 예방 효과가 85%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 가능한 근거를 제공하고요. 실제 이 서비스를 적용할지 말지는 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AI를요, 단순히 케어 매니저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를 작성하는 행정 부담을 좀 줄여주고 케어 플랜을 좀 데이터화를 해서 좀 보다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를 좀 설득하고 하는 무기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의료는 메디케어, 장기 요양은 부자면 사적 간병인,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주 가난하면 메디케이트 제도로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미국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최근 이제 한국형 통합돌봄이요, 바로 이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페이스 모델과 MLTSS라고 하는 성과관리 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의료 영역인 메디케어는요, 먼저 퇴원 후에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고요. 간호시설에 일단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 100일간 재활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지원금은 빵이에요. 100일이 지나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요양은요, 메디케이드라고 하는데요. 100일이 지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없는 빈곤층이어야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메디케이드 대상자, 즉 저소득층은 아닌데 혼자서 밥을 먹기 힘들거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식사 배달, 아니면 이동수단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지역사회 기본복지인 OAA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과거에는요, 무조건 요양원, 즉 너싱홈에 이렇게 보내는 경향들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최근에는 HCBS라고 해서요, 이 지자체들이 이렇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 모델, MLTSS 모델은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민간보험사가 장기요양보험을 관리를 해요. 이게 바로 MLTSS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 데이터 활용을 굉장히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방문 몇 회 했어를 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환자의 낙상률이 얼마나 감소됐어, 응급실 방문을 얼마나 적게 했어 같은 철저한 성과 품질에 품질 계약에 기반해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특히나 AI를 활용해서 낙상을 예측하거나 원격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성과 기반으로 민간보험사와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과 네덜란드처럼요. 의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관리하는 페이스 모델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요. 노인의 재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선진국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 요약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시니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방향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집이죠. 집. 네, 시설 이용자 1%만 줄여도 재가급여 이용자 3% 늘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가급여는요, 저비용의 교효율 서비스예요.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굉장히 좀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탈시설화, 그리고 재가 서비스 확대는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정부는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재정 고갈을 늦추려는 시도들을 계속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화죠. 네, 다양화.
보호자들이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봄 시간이 일단 길고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 듣고 그럼 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다양화 이전에 필요한 것은 바로 표준화예요. 표준화. 네, 표준화가 되어야지 서비스를 하나씩 안정적으로 늘려갈 수 있고요. 수익을 키우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화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의 공통점 바로 뭐였죠? 바로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력 양성과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단순한 일상 보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전문센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전문센터 이미지를 갖추고 계셔야지만 정부 급여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웨비나를 듣고자 했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방향 그리고 전략을 좀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개인 센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이런 곳은 사실상 시설업이죠. 요새는 더더욱이 시설업 쪽으로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계속 대형화되고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에서요.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요.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엄청난 전국 지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케어링 같은, 그리고 혹은 공격적으로 막 센터들을 늘리고 있는 대기업들, 대교 같은 이런 곳들은요. 우리처럼 빠르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표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작기 때문에요. 수급자 어르신께 서비스 제공해보고 가서 실제로 어떠셨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모니터링 관리해서 또다시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또 교육시켜보고 다른 어르신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도 해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하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어떤 요양보호사가 가시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혹은 일관된 형태의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자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요. 우리 센터만의 돌봄들을 하나씩 표준화해 나가면요.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요. 이제 주간보호센터 해야 되나요? 통합돌봄 준비하려면 주간보호센터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통합제가 어떻게 좀 간호사 채용해서 해볼까요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을 빠르게 세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간보호센터 만드셔도 혹은 통합제가 신청을 하셔도요. 결국은 이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선택이 되실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아무거나 하거나 하는 경우에 도태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같이 큰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변화하는 돌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표준화와 데이터화입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좀 막막하죠. 표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고객에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에이지스는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이지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라고 물으면 시니어 전문센터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전문센터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표준화시키느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센터가 되는 핵심일 텐데요. 에이지스는 근력 강화, 인지 강화, 정석 케어 등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짜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누가 가도 유사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부분들을 좀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돌봄을 그냥 단순히 경험했다. 혹은 서비스를 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돌봄 시장은 통합화나 다양화가 될 거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제가나 통합돌봄을 가려고 하는 모델이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의료 연계일 텐데요. 저희가 아마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솔닥이나 제일정형외과 MOU 기사들 이 두 업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에이지스는 이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서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표준 프로세스를 자꾸 구축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단순한 방문 요양이 아니고요. 전문센터로 의료와 연계된 전문센터로 보이게끔 그런 구조를 함께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내가 다 갖추고 있고 인프라도 다 갖췄는데 고객에게 잘 전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에이지스는 그 시니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니업이라고 하는 membership 브랜드를 기반으로요. 고객들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브랜딩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 앱, 상태 리포트 앱, 그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그 리포트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보호자랑 상담하고 저희 어떤 서비스 제공할 거예요가 아니라 어르신의 실제 상태에 그리고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상담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 보호자 상담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롤플레잉 기반으로 상담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솔닥이라는 회사를 쳐보시면요, 그 건설회사들이랑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예요. 이 아파트 단지나 시니어 타운 등의 돌봄 서비스 외주 제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규 고객 유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센터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잘 어필하고 또 이 서비스들을 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이지스가 추구하는 건요, 결국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에요. 컨설팅에서 여기저기 많은데 저희는 컨설팅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전문센터 인큐베이팅입니다. 표준을 만들고 적용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 의무 기간을 두고 있는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 센터는 이제 전문센터로 이미지를 바꾸고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또 시장의 변화에 맞는 전문센터로 성장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서비스들 얘기를 다 드렸는데요. 계속 변화하는 시니어 시장들,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이 계속 있을 거고 경쟁은 더 심해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알고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만 해간다면요. 반드시 시장에서 살아남고 고객에게 선택받고 사랑받는 센터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언제든지 센터 운영에 힘든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에이지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